의지에 많이 의존을 하세요. 성인들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계속 뭐 심심하면 유튜브 보고 심심하면 쇼츠 보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이것까지 뚫어야 돼요. 아, 이거는 생긴 거네. 예,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비학군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는 시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학군지의 학생,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현실에 영어 학습, 입시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은 어떤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잘 오죠. 성적이 안 나와요. 중학교 때는 다 A 맞고 공부 잘했는데 네. 응? 고등학교 갔더니 이게 뭐야? 왜 등급이 왜 이렇게 나와? 중학교 때 A 나왔으면은 고등학교 가면 1등급 아니면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렇게 안 나와요. 많은 학생들이 숫자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A 맞다가 뭐 4등급 나올 수도 있고 5등급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래요. A 등급을 맞는 아이들이 뭐 40%, 뭐 어떤 학교는 6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막 달라요. 절대평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학원가 같은 데서 보면은 고1 중간고사를 보면은 아이들이 한번 딱 이게 순환이 돼요. 이제 학원을 다 바꿔요. 다 바꿔요. 여기 이상한 것 같다. 어.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네. 모임 아,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대체로 이런 논리에 따라간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들고 나는 게 엄청 많다. 맞아요. 그냥 밀물썰물이 계속 이루어진대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결국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원들은 대형 학원이다. 왜냐? 거기에 절대적인 수가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많잖아요. 네. 걔네를 보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형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말씀하시는 게 이 친구들이 와서 네. 사실은 그 잘하는 애들의 중심을 둔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이 간격이 더 벌어지는데 네. 꼭 그런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형 그 수업의 특징은 정말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실력이 아직은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약간 위안을 받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나는 공부하고 있어. 저 우리 1등하는 아이들랑 지금 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 나는 지금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있어. 근데 맞지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약간은 통계적인 것에 약간은 misleading한 측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측면을 활용한 건데 뭐냐면은 자 지금은 이제 그 내신은 비율이 1등급이 10%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학생을 1000명을 데리고 있는 학원은 1등급 애들이 100명이 있어요. 뭐 그냥 산술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평균이 딱 나왔을 때 그래요. 네. 그럼 이 학원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광고하냐면은 우리 학원 출신 100명이 1등급 받았다. 엄청나게 이게 저기 뭔가 머리 확 꽂혀요. 와 100명이나 1등급 받았어? 네. 그런데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갖고 있는 학생의 수가 뭐 고1인데 네. 데리고 있는 애들의 수가 한 10명도 안 되는 학원 네. 생각해 보죠. 나와도 1명 정도 있을 수 네. 있는데 8명 데리고 있는데 1등급이 1명 있다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 학원에서 100명의 1등급 나왔다를 그 작은 학원에서 1명의 1등급 나왔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체제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비율상은 8명 가르쳐서 1명의 1등급 나온 게 더 높은 비율로 1등급이 나온 건데 네. 이렇게 인지를 안 해요. 이거를 대형학원 마케팅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매년 이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걸려들어요.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대형학원에서는 전체적인 평균보다 예를 들어 1000명 가르쳤는데 1등급 나온 애들이 8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보다 낮은 거거든요. 비율상은. 그래도 이걸 광고를 해요. 인원수로. 근데 여기에 많이들 걸려듭니다.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비학군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타 강사의 수업을 수강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대치 지역이 이제 전형적인 학군지잖아요. 네. 여기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1타 강사 체제의 거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학원. 저희 학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보여요. 여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데 여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은 이 대치 지역 애들은 거의 안 가고 대치동에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비학분지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이 말씀 나눠보면은 거의 뭐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래요. 그 학원에 학생 몇 명 있냐고, 아니면은 선생님 몇 명 있냐고, 아니면은 특정 학교의 학생이 몇 명 다니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기준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게 특징이다.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거는 뭔가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위험성이 낮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특히나 이 교육적인 내실 같은 거를 모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제가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보는 게 제 컴퓨터 잘 몰라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컴퓨터를 사냐? 많이 샀던 거를 사요,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거. 저는 이게 뭐 모르거든요. 사양을 봐도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나한테 필요한 게 어느 정도야? 몰라요. 나한테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는 컴퓨터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시는 상당수의 경우에 저 게임을 안 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엄청 좋은 거 뭐 이런 거 사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필요 없는 기능 같은 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학군주일수록 유전자론이 강하다, 강세하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비학군지에 사시는 분들의 자제분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는 결국에는 적성이다, 유전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까? 이분들이 취하는 기조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진짜 입시의 대세는 고등학교 때 결판이 난다. 이런 구도를 대체로 갖고 계시거든요. 이 유전자론을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일치해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여기 대치동 학부모님들 중에는 상당수가 정반대예요. 정반대죠. 애들은 고등학교 입학하잖아? 내 손에서 벗어나. 내 통제권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멋모를 때 공부 거의 끝내놔야 돼. 해서 이분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핸드폰을 안 사주던가 아니면은 그냥 폴더폰 이런 것만 사줘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 국영수 세 과목은 고1 모의고사 정도는 1등급이 되게 만들어놔요. 만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죠. 네. 실제로 그게 1등급이 나오는 시점 정도의 핸드폰을 사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보면은 고등학교 때 돼서 1등급 다 장악하고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다. 그 고등학교 때 돼서 대세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비율의 그 비학군지 부모님들의 의식인데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학교까지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이미 그 자리에 게임 같은 거나 영상, SNS, 핸드폰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독소거든요. 이거 디톡스 하는데 사실은 연 단위가 걸려요. 요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많이 목격되는 구도다.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비학군지 학부모님들이 좀 아쉬운 말인데 의지에 많이 의존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좀 마음 아프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인들이 핸드폰을 사주세요. 본인들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아이들한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애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 되고 고등학교 학생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야, 너 저기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영상 보지 말고 공부해라고 하시는데 애들이 그게 됩니까? 조절이? 안 돼요. 된 애들이 굉장히 적어요, 비율상.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의지가 그 정도를 뚫을 수 있는 애들이 원래 없어요, 거의. 근데 너무 확률이 낮은 거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아쉬운 부분이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엄청나게 지능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이런 좀 공부에 안 좋은 여러 가지 행동이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또 의지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까지 그냥 놀고
뭐 핸드폰 많이 하고 좀 안 좋은 버릇 친구 놀려 다니고 뭐 이런 것만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의지가 엄청나게 강해야 되고 지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니까 이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환경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이 다 핸드폰하고 저희 게임하고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려면은 또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약간은 따돌림 받는 느낌이 나니까 이것까지 뚫어야 돼요. 이거는 예,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래서 이 통계적인 데이터가 정말 놀랍다고 처음에 느껴졌는데 일반고 중에서는 수능 같은 걸 봤을 때 전교생 중에 단 한 명도 영어 1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꽤 된대요. 근데 여기 학군지 지역에서 공부 일반고인데 어느 정도 한다는 학교들이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1등급 나올 때 꽤 많거든요. 이게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환경이거든요. 환경. 아니 그 생각을 해보면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 저기 뭐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 좋게 하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군지 사는 거 아니야? 전세도 비싼데? 그거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실제로 아이들을 대하고 제가 뭐 학군지에서도 있어봤고 비학군지도 뭐 살아봤고 다 해봤는데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능 수준 차이가 이게 딱 보면은 오 차이가 난다 이게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보일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군지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의지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인적인 의지가 없으면은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비학군지에서 공부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계룡남, 계룡녀, 이 개천에서 용나는 거죠. 이게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이 시스템이 이래요. 뚫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들 이게 너무 극복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의지로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러니까 확률이 높지가 않다. 근데 그 정도의 철 같은 의지가 없어도 학군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지, 아예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그룹에 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다. 제가 생각하는 의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걸 의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의지는 뭐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냐? 근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성인들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안 돼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걸 차마 이겨낸다. 여태까지는 계속 뭐 심심하면은 비디오 게임 하고 심심하면 유튜브 보고 심심하면 쇼츠 보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그거를 안 하고 그게 아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날 때마다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마다 그게 유혹이 올 거예요. 지금 빨리 게임하고 싶고 빨리 뭐 친구랑 만나가지고 떡볶이 먹고 수다 먹고 막 그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클 것 같아. 엄청나죠. 성인들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채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가 있는데 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의지가 있는데 뭐 정보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하게 되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이런 거 딱 통제하고 공부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가 문제다. 뭐 예를 들면 아동학대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이게 너무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개인의 의지를 많이 발휘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게 학군지 체제다. 이 흔히 말하는 대치동 체제다 말씀드리는 게 이 대치동에서 흔히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쓰는 방법은 극도의 의지를 많이 발휘한다든가 혹은 극도로 학습식으로 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애들은 극도의 학습식의 방법을 취한 애들은 중간에 사실은 많이 나가 떨어져요. 그 극도의 학습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아이고 아직 인지 발달이 안 되는데 영어로 터플 공부시키는 거. 이게 극도의 학습식이에요. 이렇게 안 가요. 진짜 잘하는 애들 중에는 토플 시험을 보게 하면 잘 보일 텐데 토플 시험으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이 친구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책 읽기예요. 이 친구들한테 책 읽기는 공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예요. 재밌어서 하는데 무슨 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저기 뭐 SNS나 핸드폰이나 영상의 그런 즐거움을 취하면은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상당수가 그렇더라고요. 굳이 그런 즐거움을 취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게 글 읽는 게 이렇게 재밌는데?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는데? 이러니까 뭐 아동학대 느낌이 안 나게 하면서 학습이랑 접점이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오래 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닌 이유가 이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학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비학군지나 초등학교 때 꼬맹이 때 공부하는 걸 좀 덜 아시는 분들은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되고 자기가 재미도 없는데 그 막 구문을 독해하고 막 관심도 없는데 뭔가를 그냥 공부해야 되고 막 경제에 대한 생각 전혀 없는데 경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습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내를 요구하고 참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꼬맹이한테 시킨다? 아 이거는 학대 아니야. 그렇게 시키면 학대예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 잘할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거는 꼬맹이들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냥 책이 좋아가지고 책은 좀 재밌어 그러다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나오면 그거 막 읽고 책 재미없는데 그냥 책 읽는 시간이니까 그냥 읽는다 그 정도. 그리고 맨날 들어가지고 야, 핸드폰 많이 하면은 나중에 공부 못하고 정신없어져 막 이런 건 맨날 들어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핸드폰 나쁘대 그래서 나 핸드폰 없어 그냥 하고 싶은데 약간 이 정도예요. 친구도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발 빌려서 막 야 나 좀 빌려줘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뭐 게임도 좀 해보고 되게 재밌긴 하네. 야 근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돼. 응? 야 걸리면 나 큰일 나. 야 쉬는 거 끝났으니까 너 가져가. 일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노출이 적다 보니까 정말로 차이는 있어요. 집중력은 더 좁습니다. 이런 거 막 이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자기가 손가락으로 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피드가 자꾸 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주거든요. 그럼 이거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동굴처럼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위험한 게 뭐냐. 수업을 끝나고 피곤해요. 피곤할 때가 진짜 위험해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뭔가 좀 뭐 책을 읽고 뭔가 운동을 하든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야 피곤해. 핸드폰. 이거는 진짜 인간의 의지로는 아이들은 더 심할 거예요. 이게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하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추구해서 많이 공부를 시켜놓는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도 학습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짜증이 더 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는 막 단어를 많이 외우고 막 이런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못하면은 막 다시 시험 보고 막 이런 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2학년 때 시키는 아이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되면은 몰라. 약간 이렇게 관심이 떨어져요.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나는 어차피 학원에 뭐 계속 있을 건데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제 뭐 대치동하면은 그런 게 막 극성인 지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닌 데가 제가 봤을 땐 더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그런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많을 때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비학군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는 시기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수능이죠. 수능이 어렵더라고요. 비학군지 내신이 학군지 거보다 학군지 내신보다는 좀 비교적 쉽다 보니까 수능보다 쉬운 경우가 많아요. 수능보다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내신 준비해가지고 뭐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인데 수능 봤는데 수능 등급 미달로 자기 원하는 스카이 대학 못 가요. 말 그대로 학교 공부에만 충실했던 애들이 진짜 엄청 배신감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고등 교과 과정을 통해서 기초로 한 내신을 이렇게 잘 보는 거랑 수능을 잘 보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학군지가 아니다 비학군지라고 하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인 경우는 내신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망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웬만한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학교 시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인 수능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걸 하고 내신은 좀 적게 최대한 좀 적게 해서 점수를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네. 비학군지에서 수능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건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독서. 독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권장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독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독서를 안 해놓으면 너무나 이 공부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이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국어와 영어는 독서를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특히 나이대가 좀 어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도 막 수학을 막 공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수학 전문가들이. 그러니까는 그때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역량,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독서를 안 하는데 네. 이거를 수업을 들어서 이거를 메워줄 수 있을까? 메워주려면은 수업을 몇십 개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분화 시켜갖고 독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뭐 집중력, 그리고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보를 모아서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안 한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갖추고 싶다. 학원이나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면은 수업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사실은 온전하게 독서의 효과 정도를 누릴 수는 없다. 이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지능이 아니고서는 네. 1000분의 1. 그 정도 지능 아니고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을 나누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소에 나누는 그 대화 방식이 있고 학업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즉 구어체라고 보시면 돼요. 문어체, 구어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어체로 그냥 말 나누면 돼요. 그냥 단어만 던져도 다 의사소통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장 단위로 의사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 단위 의사소통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다 써 있잖아요.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사회 문제, 영어 다 문제가 문장 단위로 써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근데 독서를 좀 한 아이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쭉 들어와요, 머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 또 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필요한 거. 저는 이거는 필요한 건데 선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행이냐면 저는 뭐 전과목도 그렇겠지만 영어에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책을 많이 읽어도 방향성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특정 나이가 돼서 중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안 풀어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책 읽었던 거랑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해봐야 돼요. 충분히 원서를 좀 읽었다고 치면 뭐 원서를 좀 두툼한 거를 100권 이상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일어났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문제풀이로 이어지는지를 조금 알아보고 앞으로 자기가 공부할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돼요. 많이 할 필요는 없으나 적당한 선행. 선행 맞죠?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그죠? 자기 지역 학교의 내신이라든가 이거 좀 살펴보고 중학교 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미래를 읽어주는 힘을 키워주는 선행. 안 그러면 이제 당장에 입학하고 나서는 이렇게 돼요. 대체로 입학하자마자 거의 한 달 반 있다가 그 중간고사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의 시험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잘 봐야겠다 생각하니까 그것만 또 공부하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하고 이제 시험 끝나면은 또 좀만 있으면 또 기말고사 기간이야. 이렇게 하다가 정작 이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공부는 방학 동안에 잠깐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수능은 이제 그 전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은 참 힘들다. 그래서 뭐 비율은 8대2, 9대1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10%만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런 거 해봐도 된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교과서를 공부해가지고는 교과서가 좀 웃기죠. 수능을 보고 교과서를 보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데 정말 궁금해요. 이게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수능은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쓰는 대학교 교재 갖다 쓰고 거기서 나오는 글 발췌해가지고 문제 만들어서 불알아 하고 지금 그 아이들 교과서 보면은 뭐 저기 아이들끼리 뭐 축구하면서 서로를 돕는 교훈 배우고 있고 진짜 이래요? 이거는 영어 수준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딴 세상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비학군제 아이들은 정보도 적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나?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누가 뭐 여러 사람들이 결정할 텐데 누가 이걸 결정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지 참. 오늘은 비학군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멘붕되는 시기와 포인트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